자, 이제 경기 변동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늘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주제별로. 결국은 이거를 물을 거란 얘기거든요. 지문으로 묻든 그 5개의 지문, 전체로 묻든, 각각으로 묻든 이제 전체로 묻든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어떤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읽었을 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대학교 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객관식 시험만 보다가 주관식으로 보자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막했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험을 잘 못 보죠. 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안 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안 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초저공비행이라고 했어요. 그 초저공비행, 그게 뭔가 하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당시만 해도 제적이 있었어요. 학사 경고가 있었고 2번 연속 학사 경고를 받으면 제적이에요.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가 잘리는 거예요. 2.0이 커트라인이에요. 학점 평점 2.0. 2.0이면은 그게 C0인가요? C0예요. C0. 그게 이제 커트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C0 2.0인데 제가 1학기 때 2.06을 받았어요. 2.06이에요. 2.6은 06이면 한 학점짜리를 한 단계 밑에만 받았어도 학사 경고 날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2학기 때 또 놀아서 2학기 때는 2.02였어요. 아슬아슬하게 경고는 면했죠. 근데 그 1학년 때 점수를 3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학점 세탁이라고 하죠. 학점 세탁. 학점 세탁을 하기 위해서 주로 학점 세탁을 하려면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D- 겨우 F 안 받은 거, F 안 받은 이런 과목을 점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낮은 점수가 사라지면서 높은 점수가 가니까 많이 끌어올리죠. 그대로 두고서 다른 거를 A+ 받아서 올리려면 훨씬 더 힘들거든요. D-를 A+로 바꿔버리면 2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를 재수강하려고 엄청 애를 썼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생각을 했죠. 나도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시험 출제를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출제를 할까?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전공 과목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처음에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애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 애들한테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했고요. 이제 책을 보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지를. 그러니까 책을 보고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답안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해 놓고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이제 미리 이제 몇 개 문제를 찍는 거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죠. 수요 법칙. 수요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설명하고 이렇게. 우리 때는 또 그 대체 효과 이런 것만 특히 더 설명하기도 했어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지난주에 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몇 개를 준비를 했죠.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50점짜리 시험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가 나왔어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50점짜리가.
50점짜리에 이게 딱 적중이 되잖아요. 그럼 기본 A예요, A. 잘 못 보면 A 마이너스. 보통으로 보면 A0. 다른 걸 못 보면은 A0. 그래도 A0인데요. 이걸 잘 보면은. 근데 다른 것도 적중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A 뿌리죠, 이건. 질문한 대로 다 대답을 하니까.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난 후로부터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리 수업을 듣고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어떤 거를 설명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자문자답. 미리 이렇게 해서, 책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책 보고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그 문제 나오면 이제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외운 대로 쓰는 거죠. 이게 다 외워야 되니까. 책 보고 할 수가 없죠. 우리 때는 시험, 주관식은 책 보고 해도 돼요. 근데 책 보고 시험 보면은 다 못 써요, 이걸. 시간 내에 다 못 쓰는 거죠. 언제 찾아보고 써요. 다 이미 입력이 돼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객관식도 지금 방금 주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주제별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비탄력적일수록 수량은 덜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판매 수입. 수탄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낮추고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고 이런 게 지문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 거를 잘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자문자답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변동에서는 경기 변동의 유형, 어떤 경기 변동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특성, 그리고 순환 국면 특성이 있어요. 순환 국면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거 측정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 지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뭘 보고 측정하느냐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유형에서는 이제 순환 여러 가지가 있죠. 유형에서는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는 순환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장기 변동도 있고 무작위 변동도 있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순환 변동이에요. 다른 것들은 뜻만 알면 되는 정도고 중요도가 낮아요. 지금 여기 다 부동산 경기 특성이나 순환 국면 특성 얘기하는 게 다 순환 국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30쪽에 부동산 경기 변동 개념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밑에 부동산 경기 변동 유형에 순환 변동 있죠. 순환 변동은 이거는 이제 경기 변동을 구성하는 여러 변동인 중 경제 활동의 장기적인 추세 변동으로부터의 이탈을 말해 이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도표가 그려져 있죠. 그 도표에서 이제 수평축을 중심으로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수평축을 이렇게 장기 추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평으로 바꾼 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게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저걸 수평으로 바꾼 상태가 그 밑에 도표입니다. 그 밑에 도표 개념들을 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회복, 상향, 정점, 후퇴 이렇게 정점을 찍고 후퇴죠. 그 다음에 하향, 저점 찍고 다시 회복이고요. 그리고 저점과 정점의 차이를 진폭,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주기.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익혀야 되고, 상향을 호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향을 불황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장기적 변동하는 게 있죠. 자, 이 장기적 변동은 이제 그 기억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그 주의를 할 것은 디귿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장기적 변동에서 보는 건지 순환적 변동에서 보는 건지 자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괄호 3번에 31쪽 괄호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순환 변동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디귿하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2번의 디귿을 보시면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변동은 일반 경기의 장기적 변동보다 기간이 짧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장기 변동에서는 말이에요. 장기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하고요.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하고 이게 더 길다라고 해요. 근데 순환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주기하고요. 일반 경기의 주기하고 이 주기입니다. 주기. 여기서도 주기요. 장기 변동의 주기. 이건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 경기 주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약 2배라 하거든요. 약 2배. 이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닌데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보통 이 부동산 경기에서의 장기 변동은 그 니은을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니은. 동그라미 2번의 니은을 보시면 부동산 부문에서의 장기적 변동 현상은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된다거나 기존의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보통 한 50년이나 뭐 그 정도보다 약간은 길거나 뭐 이 정도거든요. 그게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의 주기예요. 근데 일반 경기에서의 장기 변동은 거의 100년 가깝거든요. 일반 경기에서. 뭐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역사를 보면 경제사라고 하죠. 경제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동이 1920년대 이후 1920년대 대공황이 있었어요. 20년대 후반에. 그 이후 80년 만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시작된 거는 2008년이죠. 세계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이거든요.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어요. 아직도 이제 겨우 빠져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80년 만에 겪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전의 경제사를 보면은 100년이나 110년 더 길어요. 이런 장기적인 진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지금 불황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장기 변동의 저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한 번 살면서 만날까 말까 한 그런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참 이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행복하게 산다 생각하면 되죠. 난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없었는 적이 별로 없죠. 한국에서 난리가 지금 50년 이상 난리가 없었잖아요. 1953년 끝난 이후로 지금 65년인가요? 그 6.25 전쟁 이전에 이 일제의 수탈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전쟁이라고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한일 병탄이 되기 전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게 대부분 일본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그때도. 그게 그 청일전쟁의 시발이 되었죠. 그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에다가 원병을 청했죠. 자기 나라 농민을 쳐달라고 청나라를 불렀는데 이미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에는 텐진조약인가 뭔가 있었어요.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본 군대가 들어오도록 조약을 맺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예요. 지금 힘이 어느 정도 있어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 남과 북이 대화하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미국이 개입하잖아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세를 끌어들인 셈이 돼버렸으니까 동학이 원래 외세를 물리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외세를 끌어들인 꼴이 됐으니까 스스로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멈췄거든요. 멈췄는데 이놈들이 안 나간 거죠. 안 나고 청나라는 나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안 나가고 청나라를 기습 공격한 거죠.
기습 공격해서. 얘네들은 선전포고 없이 하죠. 진주만 공격할 때도 선전포고 없이 했고요. 아무튼 기습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웃기는 게요, 말은 청일전쟁인데 전쟁터는 조선이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청나라 지고 일본이 이긴 후에 나가지도 않고 그 제2차 동학농민운동 할 때 요 멀지 않잖아요. 공주 우금치 있잖아요. 거기 마지막 전투였나요? 하여튼 그 당시에 농민군은 수만 명, 일본군은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과 수만 명이 싸웠어요. 근데 수만 명이 사륙당했어요. 사륙. 저쪽은 죽창 들고 낫 들고 이렇게 달려들고요. 저쪽에서는 또 화승총 있어봐야 화승총이 화승총 비 오면 못 쏴요. 젖어가지고 불 붙여 심지 붙여 이렇게 쏘는 총인데 쟤네들은 기관총으로 사륙하는 거. 사륙 기관총으로. 여기 이 동네 여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피해 같은 것들이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행복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한편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좀 저점을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별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우리 장기 변동은 별로 살펴보는 거 아니니까. 이 부동산 경기에서의 장기 변동보다는 일반 경기에서의 장기 변동의 주기가 더 길어요. 한 100년 이렇게 기니까. 근데 순환 변동에서는 누가 더 길다고요? 순환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더 길다고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생산해 놓으면은 이것도 소진되는데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더디게 돼 있어요. 반응이 더디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선 기간이 길다 그래요. 그래서 진폭은 더 길고 진폭은 더 크고 주기는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환 변동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계절 변동은 뜻 정도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방학 동안 계절 변동 두 번째 줄에 있죠. 방학 동안 대학가에 공실이 많은 현상 또는 여름철에 청량 음료 생산과 소비 증가하는 거.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무작위 변동 있죠. 자, 이 무작위 변동은 두 번째 줄에 있죠. 이것도 자연재해 같은 거라든가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무작위 변동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해서 자, 요거는 1번은 이제 그 부동성으로 인해서 당연한 얘기죠. 지역마다 다르죠. 국지적, 지역적으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요. 다음에 2번은 주기 진폭을 말하는 거죠. 순환 변동의 주기 기간이 약 2배 정도 길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진폭이 더 크고요.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둔감하게 반응하여 타선 기간이 길기 때문이죠.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5번은 함께 묶어서 기억해도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하고 병행하느냐, 함께 움직이느냐, 아니면 선행하느냐, 또는 역행하느냐, 또는 후행하느냐, 뒤쳐져서 가느냐.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뚜렷하게 이렇게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대체로는 이렇다 그래요. 대체로는 일반 경기가 있으면 일반 경기에 앞서서 주식 경기가 있고요. 좀 주식 경기가 좀 앞서 나간다 하죠. 정보들이 이제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뒤쳐서 간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얘기해요. 보통 이제 후행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반드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를 부문별로 나눴을 때, 부문이라고 하는 부문별이라고 할 때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얘는 함께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경기가 지금 괜찮다는 얘기는 제조 유통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일반 경기가 괜찮다, 제조 유통활동이 괜찮다, 그러면 제조 유통활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굴러간다면 얘도 잘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적, 물적 자원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되면은 여기는 별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역행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역행의 관계에 있죠. 자, 이렇게 부문별로 놓고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가중평균하면 이 말이에요. 얘네들을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가중평균하고 가중평균하면은 보통은 이제 일반 경기보다는 뒤쳐서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제 평균치적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번, 4번, 5번은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6번은 뭐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뭐 큰 문제 없고요. 거기 뭐 6번의 두 번째 줄에 우경사 비대칭 이런 말이 있는데, 우경사 비대칭은 이걸 말하는 거야. 아까 이거 장기적인 추세가 있으면 그 추세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이렇게 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장하면 이게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때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괄호 4번의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죠. 이 괄호 4번의 순환 국면별 특성은 아까 그 4개 국면, 하향 시장, 회복 시장, 그다음에 상향 시장, 후퇴 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국면별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이죠. 일반 경기에 비교했을 때 순환 국면 특성은 하향 시장,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물었는 거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요거 하고요.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는 공실률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또 거래는 어떠하냐. 가격은 어떠하냐. 또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제일 많이 질문했어요. 근데 이게 4개 국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거 여기 경제학 공부하다가 여기 왔는데, 부동산 학교는 봤는데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 도대체 이게 뭔 시장인가 깜짝 놀랐어요. 경제학에서는 보지 않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부동산이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도심지 점포나 소규모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성격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실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주로 이제 전월세가 많은 지역 있죠. 단독주택 지역 가까이. 단독주택과 뭐 이렇게 빌라, 다세대 이런 데 많은데, 그런 데는 보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있거든. 늘 이제 새 살고 나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늘 있는 그런 동네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은 좀 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은 이런 부동산을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 그래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 모든 부동산이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될 게, 얘가 후퇴시장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보통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는 누가 중시가 돼요?
올라가는 시기에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누가 배짱이에요? 팔라는 사람이 배짱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이 중시가 되는 거죠. 내려갈 때는 매수인이 중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도 하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근데 요 정점이나 저점을 찍은 후퇴기와 여기 회복기에는 그 뉘앙스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표현의 차이가. 왜냐면은 이때는 매도인이 중시가 되고 이때는 매수인이 중시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는 매수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는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이 시기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이런 식으로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매도인 중시고 매수인 중시긴 해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사례 가격의 의미는 우리 이제 감정평가 방식의 비교 방식 있죠. 그 비교 방식에서는 과거에 거래된 사례 또는 임대된 사례를 보고서 비교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거래된 그 물건하고 비교해서 지금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보다는 높게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서는 하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내려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기준 가격이라 하거든요. 위 기준 가격, 아래 기준 가격. 그러니까 이 정점과 저점을 찍고 꺾였을 때에는 기준 가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한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멀리 내려왔으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라고만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저점을 찍고 꺾였을 때는 회복이죠, 회복.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의 의미가 있거나 하한의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과거 사례 가격은 이제 하한의 의미가 있다라고만 하는 거죠. 이제 기준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기준 가격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기준 가격 얘기하지 않고 지문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공실률은 어떻게 했어요? 공실률은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공실률이 늘어날 거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공실률이 줄어들 거고. 다음에 거래는 이럴 때는 거래가 이제 한 건, 두 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기에는. 그러다 이때는 거래가 활발하고요. 그러다 이때는 거래가 이제 한산해지기 시작하다가 거래가 이제 거의 없는 시기. 다시 거래가 한 건, 두 건 생기는 시기. 그다음에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거나 이제 둔화되는 시기 뭐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청하는 거는 이때 이제 회복기에 이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차츰 늘어나겠죠. 이때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때는 거의 없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거기 순환 국면별 특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히 그 안정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안정시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살펴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경기 변동에서와는 달리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특히 고려되는 시장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실수요자에 의해 지탱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안정시장은 후퇴 국면의 다음에 도래하는 시장은 아니며 하향 회복 상향 후퇴 국면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다. 즉 순환주기 어떤 국면에서도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동산의 안정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가에 해당하며 이를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안정시장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에서 괄호 속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건축량, 거래량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가격 상승만 보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가격 상승만 보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주의를 하시고요. 자, 밑에 이제 보시면은 경기 변동의 선행, 동행, 후행 지표에서 선행 지표의 예로서는 건축 허가 면적이나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동행 지표에는 건축량 거래량, 그다음에 후행 지표에는 이제 건축 완공량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의 대표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미집 모형은 거미집 모형은 이제 시차를 도입해서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죠. 여기 동태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을 반영했다. 원래 이 이론의 유래는 미국의 주기적인 돼지 옥수수 가격 파동을 분석하고자 수립했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에서 어떤 해는 옥수수가 많이 생산돼서 폭락했다가 어떤 해는 또 폭등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을 관찰을 한 거죠. 이제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이걸 관찰해서 연구를 해서 이게 거미집 모형이다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이거를 부동산에도 적용하려는 거죠. 부동산에 적용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 가정, 괄호 2번의 가정이 있죠. 가정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 가정이 이 부동산과 농산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기본 가정이 뭔가 하면은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해요.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해요. 자, 근데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도 있는가 하면은 생산된 양은 당해 연도에 모두 소비돼요. 모두 소비된다고 하거든요. 저장이 안 돼, 저장. 저장이 돼버리면 어떻게? 저장이 돼버리면은 많이 생산되면은 저장해놨다가 이제 생산량이 안 좋을 때, 줄어들었을 때 꺼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장이 안 되고 그게 다 소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농산물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 대체로 요즘은 저장 시설이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1950년대만 해도 그렇게 저장 시설이 좋지도 않죠. 거기에다가 수입이나 수출이 없어야 돼요.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돼야 돼요. 이건 이제 폐쇄 경제를 말하는 폐쇄 경제. 수입 수출 돼버리면 이래도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많이 생산되면 수출하면 되는 거고 적게 생산되면 수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부차적인 가정이에요. 중요한 게 이거. 수요자들은 지금 형성되는 가격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고 공급자들은 전년도에 형성된 가격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산되는 생산량은 공급자들이 언제 가격 보고 결정한 거예요? 전년도 가격 보고 지금 생산량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변함없이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생산량은 언제 가격 보고? 올해 가격 보고 결정하는 거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순환형이냐 또는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 요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연도에 어떤 이유로 요만큼이 생산되면 이게 Q1이라고 하면 그 해에 생산된 양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해에는 농산물 변화 못 시키죠. 파종 시기에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만큼은 이런 수직의 공급 곡선이에요. 첫 번째 연도의 공급 곡선입니다. 자, 여기 수요 곡선이 있어요. 이 교차점이 가격이 돼요. 가격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두 번째 연도 생산량 Q2를 뭐 보고 결정해요? P1을 보고 결정. P1. 첫 번째 연도 가격 보고 이만큼을 생산하는 거죠.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다음 연도에는 이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일단 파종식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 이거 전년도에 다 소비됐고요. Q1은 전년도에 다 소비됐고, 두 번째 연도에 이거 새로 생산했어요. 많이 생산하니까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폭락하죠. 가격이 폭락하니까 다음 연도엔 또 어떻게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Q3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또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하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하죠. 자, 수렴형은, 자, 보시기에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큰 겁니다. 더 완만한 게 탄력성이 더 큰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수탄이 더 완만해 보이나요? 공탄이, 수요가 더 완만해야 탄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커야 이런 수렴형이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대의 경우에는 발산형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이유로 첫해 생산량이 이만큼이면 가격이 올라가서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줄이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죠.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는 발산형 되는 거죠. 발산형이 되는 것은 뭐보다 큰 거예요? 공탄이 더 큰 거죠.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산형 되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탄력성으로만 묻는 게 아니라 기울기로도 묻는다 그랬어요. 기울기로 물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꿔 생각해야 되죠. 자, 그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직도 기울기라는 말을 이렇게 일상 용어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학문을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기울기라고 할 때는 가파르기라고 사용하면 안 돼요. 가파르기는 그냥 가파르기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굳이 기울기라는 단어를 넣어서 가파르기를 설명하려고 할 때는 기울기 절대값이라고 해야 돼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죠.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거는 음의 기울기거든요. 이거는 양의 기울기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기울기가 2가 더 크죠.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예요.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기울기라고 할 때는 숫자를 묻는 거예요. 숫자. 숫자가 누가 더 커요? 그게 기울기라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여기서 기울기 누가 더 커요? 기울기는 항상 공급이 더 커요. 기울기는 항상 공급이 더 크다고요. 왜? 플러스니까. 수요는 마이너스니까. 기울기는 숫자예요, 숫자. 아시겠습니까? 기울기는 숫자라고요. 근데 가파르기하고 관련은 있어요. 관련은 있어요. 공급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클수록 가파른 거고요. 수요의 경우는 기울기가 작을수록 가파른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가파르기와 기울기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 공부할 때는. 기울기는 뭐로 생각해야 돼요? 숫자로 생각해야 돼요, 숫자. 근데 가파르기하고 관련은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가파른 거예요. 여기는 양수일 때는 2, 3, 4 이렇게 될수록 더 가파르다고요. 결국은 뭘로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기울기 절대값은 뭐로 번역하면 돼요? 가파르기로 번역하면 돼요. 기울기가 가파르기가 아니고 뭐가 가파르기라고요?
기울기 절대값이 가파르기라고요. 지금 이게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어요. 기울기 절대값으로 해야 되는 게.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가 그 전에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모두 정답이 됐거든요. 모두 정답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렇게 실수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울기라는 말을 가파르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기울기는 숫자일 뿐이에요. 이렇게. 대신 가파르기와 관련은 돼 있다. 기울기 절대값 하면은 가파르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급이 더 가파른 거잖아요. 공급이 더 가파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절대값이 누가 더 크다고요? 공급이 더 크다고요. 공급의 기울기 절대값이 누구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수요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더 크다고요. 그래서 절대값, 기울기 절대값으로 나타낼 때는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가 된다고요. 기울기 절대값으로 나타낼 때는 반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같으면 뭐고요? 같으면 순환형이에요. 순환형. 자, 일단 이게 이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자, 요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거미집 모형의 평가를 보십시오. 그 동그라미 1번에 거미집 모형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인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도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 소리는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이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실패함을 전제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쓰면 합리적 기대다 아니다. 공급자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그렇지 않다. 공급자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몇 번 하다 보면은 속을 거 아니에요. 몇 번 하다 보면 속으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합리적 인간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거미집 모형까지 자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하세요. 유형해서 요거 뜻을 알아맞출 수 있는 거. 다음 부동산 경기 특성, 순환 국면 특성, 거미집 모형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씩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시장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입지론을 하지 않고 바로 정책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책론 바로 들어갑니다. 입지론 하지 않고 어디까지만 하고요. 43쪽 그 할당 효정 그 입지론은 하지 않고 43쪽 입지론 하지 않고 바로 정책론 몇 페이지예요? 50 몇 쪽이죠?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57쪽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